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시세 보면 아쉽고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9월 한 달은 예상은 했지만 참 어수선한 분위기가 줄곧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CPI는 시장의 예상치는 물론 전월 대비로도 더 높게 나와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근원 CPI가 전달과 비교했을 때 하락한 것으로 나와주면서 주가 급락에 브레이크를 걸어준 역할을 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은 단연 국제 유가 상황입니다. 당장 8월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것도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유가 상황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효과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이고 10월에 발표될 9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그래서 조금 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9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 높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11월이고 지금의 분위기라면 11월 추가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더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도 나쁘진 않습니다. 26,000달러 위로 올라서서 다시금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비트코인의 흐름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수준에서 26,800달러 위로만 반등을 해주면 다시 30,000달러 돌파 테스트 벌어질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 26,800달러 부근에서 한 번 더 강하게 저항을 맞고 추가 하락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닥 한 번 다지고 반등을 할 것이다. 이 같은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더 더해졌습니다. 리플 CTO 데이비 슈왈츠의 멘트인데 XRP 레저 기반의 자동화 마켓 메이커 이른바 AMM이 출시가 되면 XRP에 대한 매수 압력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매수 압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메타코에 이어서 포트리스까지 커스터디 기업들을 거액을 들여가면서 직접 인수를 하며 계열사로 만들고 있는 이유 간단합니다.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 보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FTX 사태 이후에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는데 중장기 대응을 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할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황을 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잠불 정리가 간단치 않다라는 점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전년 대비로는 3.7%로 나왔는데 이건 시장의 예측치 3.6%, 또 전달의 3.2%보다 높은 수치이고 동시에 14개월 최고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근원 CPI였는데 이게 4.3%로 나오면서 전달의 4.7%보다 하락했고 시장의 예측치와도 부합하면서 2년 최소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증시가 급격한 하방 압력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연준이 중요시하는 근원 CPI 결과 때문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9월은 금리 동결로 그냥저냥 넘어가더라도 문제는 11월인데 11월을 문제의 시기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단연 국제 유가 상황입니다. 당장 8월 CPI를 14개월 최고치로 만드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휘발유 가격이었습니다. 휴가철인 8월 중순부터 휘발유 가격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해버린 겁니다. 문제는 10월에 공개될 9월 CPI에서는 이런 상황이 더 짙어질 수 있다는 건데 최근 유가가 11개월 최고 수준의 고공행진을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제조품 생산 단가가 오르면서 PPI를 자극하게 되고 여행, 항공 등 유관 산업에 직접적인 악재가 되면서 또 CPI를 자극하게 되고 그렇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려잡기는 참으로도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11월에는 연준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단행할 수 있다. 이런 결론 도출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지금 CPI를 바라보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근원 CPI가 전달보다 빠지고 시장의 전망과 부합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여전히 4.3%입니다. 연준의 목표치가 2%라는 것을 바라보면 아직도 갈 길이 엄청 아주 많이 멀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고강도 긴축을 1년 넘게 진행을 했는데도 인플레이션 상황이 4%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게 정말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통화정책의 정책 효과라는 게 이게 나오는데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는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아직 연준에 대한 정책 평가가 이르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늘상 늘 한 발 늦게 대응하고 그것도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이런 모습을 연준이 보여왔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참 갑갑하게 아주 많이 갑갑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CPI 결과를 놓고 블룸버그는 연준이 연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이션와이드 생명보험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근원 CPI 결과가 상당히 실망스럽고 연준이 11월과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수석 전략가 역시 연준은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 2%에 도달하기 전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라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하나마나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누가 어디서 바라보나 대체로 비슷한 교집합이 있다는 것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소폭 반등을 확인해주면서 26,000달러 위에 자리해주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달러 자산을 운용하는 프랭클린 템플턴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한 것이 나름의 호재성 시그널로 작용을 했고 이번 CPI 발표를 통해서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확정적이라는 기대감이 우선적으로 깔리면서 나름의 지지세 확보가 그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50% 바로 턱 밑까지 올라서면서 나름의 반등세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 급락을 야기했던 FTX 자산 매각 승인 이슈와 관련해서는 결국 이게 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매주 최대 2억 달러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1억 달러로 제한됐습니다. 그만큼 FTX발 매도 압력의 약발이 약해진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첫 주 매각 한도는 5천만 달러이고 이후에 1억 달러 주간 제한, 법원에 추가 통지를 제출해서 주간 한도를 2억 달러까지 상향,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체결되는 거래는 매각 한도에 미포함, 자산 매각할 때는 사전 공지 안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상황을 만들려고 등판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저스틴 선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허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가리 선이다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나름 이번 FTX 매도 이슈와 관련해서 구원투수로서의 등판을 노리고 있나 봅니다. 저스틴 선은 FTX 매도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FTX 보유 토큰과 자산에 대해서 구매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매도 압력을 통해서 시장이 다시 과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일괄적으로 매수를 해버리겠다라는 건데 얼마나 돈이 많으면 저런 생각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되다가도 한편으로는 그냥 한 방에 다 사들여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함께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간당간당 26,000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는 있지만 그럴싸한 반등 동력이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들도 나와줬습니다. 먼저 글래스노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6,000달러 부근에서 유동성 가뭄에 빠졌다라며 하루 평균 거래량이 24억 4천만 달러 수준으로 2020년 10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파생상품 1일 거래 총액 역시 2022년 저점 이후 처음으로 12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연초부터 이어졌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자본 순유입 추세가 8월부터 순유출로 전환됐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인투더블록의 경우에는 250만 개 주소가 평균 25,850달러 부근에서 비트코인 834개를 매수했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현재 가격대에 대한 수요가 강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트코인 가격이 25,000달러 위로 유지되기에 충분한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째 좀 아슬아슬하다, 정말 좀 아슬아슬하게 느껴진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업홀드가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비트코인과 XRP 등을 직접 은행 계좌로 인출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내 암호화폐 계좌에 있는 XRP나 비트코인을 현금화해서 이걸 내 직불카드와 연계된 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을 해야 암호화폐 자산을 직불카드 결제에 사용할 수 있었다라면 이번 업홀드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면 XRP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자산이 곧바로 직불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되는 겁니다. 장점은 뻔합니다. 빠르고 저렴한 수수료. 기존 레거시 금융사들이 왜 그렇게 지금 앞다퉈서 블록체인을 채택하고 있는 건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가까운 미래의 금융 환경이 어떻게 될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리플의 CTO 데이비 슈왈츠가 흥미로운 내용을 던졌습니다. 곧 출시될 XRP 레저 기반의 AMM,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를 통해서 XRP 매수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AMM은 유동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제공하는 알고리즘화된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 이건 유동성 제공을 통해서 거래 전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유동성 공급자와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데이비 슈왈츠는 AMM 출시로 인해서 초기에는 매도 압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통해서 매도 압력이 상쇄되고 대신 매수 압력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이게 사실 의미가 기술적으로 100% 적확하게 이해가 되진 않는데 기술적인 부분 이렇게 차치하더라도 유동성 제공이 알고리즘화되고 이를 통해서 XRP 레저 위에서 더 효율적인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스탄불에서는 CBDC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후원 파트너 기업들의 명단입니다. 맨 앞에 아마존 웹서비스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고 그 옆에 리플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골드 파트너,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후원사로서 아마존과 리플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아래는 실버 파트너 기업이 하나 있는데 R3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R3와 리플은 아주 끈적끈적할 정도로 가까운 협력 관계이고 이 두 회사를 키워낸 곳이 다름 아닌 SBI입니다. CBDC 시대가 눈앞에 그려질까 말까 하는 그런 시기에 아마존과 리플, R3가 결국 같은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CBDC 컨퍼런스 측이 파트너들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도 재미있는데 리플의 경우에는 가치의 인터넷을 구축한다. 오늘날 정보가 이동하는 방식으로 세계의 가치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R3의 경우에는 신뢰가 중요한 규제 산업에서 안전한 가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엔터프라이즈 분산 원장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업체다. 아마존 웹서비스는 전 세계 정부와 교육, 비영리 고객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배포하면서 전 세계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게 지원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올해 버전의 리플 밸류 리포트를 공개했는데 여기에 담긴 내용 가운데 하나가 꽤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국경 간 결제 규모가 250조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XRP의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를 깔고 있습니다. 250조 달러라는 숫자를 리플이 추산을 한 거라면 다분히 이 홍보용 멘트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영란은행의 올해 데이터라는 점에서 더 섹시하게 느껴지는 포인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웰스파고의 자산관리 매니저로 알려진 셰넌 소프가 한마디 거들었는데 250조 달러 규모가 된다면 아무래도 XRP 500달러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50조 달러 규모라는 게 국경 간 송금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XRP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 500달러로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전폭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반은 지난 8월에 앞으로 7개월 안에 XRP가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스위프트가 하루에 4,480만 개의 메시지를 처리하는데 이건 XRP의 절반에 불과하다. XRP의 빠른 결제 시간과 저렴한 비용은 효율적이고 이상적이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XRP 유통량을 750억 개로 가정하고 만약 1000개 기관이 사용할 경우 기관당 7,500만 달러 규모의 XRP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JP 모건만 하더라도 매일 8조 달러 이상을 송금을 하는데 이 정도의 10%만 XRP가 가져온다고 할 경우 나는 4개월에서 7개월 안에 100달러에서 5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히 정리를 하면 XRP에 대한 채택이 늘고 있는데 이게 더 가속화될 경우 XRP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 그래서 XRP는 폭등할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단어로 정의를 하면 공급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가 2조 5천억 달러 수준이 된다라면 500달러로도 안 될 것 같다. 이걸 돌파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숫자이긴 한데 나름 월가에서 밥벌이하는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괜히 귀가 더 솔깃솔깃 쫄깃쫄깃해지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